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포착됐습니다. 20년간 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를 모셨던 한 운전기사. 그는 차 안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재선 직후 평양 권력층 사이에서 오간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국정원 조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북한 권력층의 민낯,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부장님, 급히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날 새벽 5시, 긴급 호출을 받았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바로 그날 새벽이었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던 아내가 놀랐겠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긴급 호출이야. 곧 나가봐야 해. 이 새벽에요. 무슨 일인데? 나도 몰라. 어쨌든 빨리 가봐야 해. 20년을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 긴급 호출은 처음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가더니 보온병에 옥수수차를 담아왔어요. 추우니까 이거라도 챙겨가요. 고마워.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거리는 아직 깜깜했죠. 가로등도 제대로 안 켜진 거리를 걸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을 닦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긴급 회의라니. 평소 같으면 아침 9시에 출근하시는데 부부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평양에서도 최고위층만 사는 곳이죠. 경비병이 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부부장님이 나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안 여미신 채로 나오셨죠. 어디로 가십니까? 차 문을 열어드리며 물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긴급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야. 평소엔 뒷좌석에 앉으시면 신문부터 펼쳐보시는데 그날은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나왔어요. 미제국주의자들의 망발에 대해 우리 공화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소식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장님이 라디오를 끄라고 하셨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새벽 평양은 유령 도시 같았어요. 가끔 순찰 경비대만 보일 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죠. 이따금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만 보였습니다. 당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고위 간부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츠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모두들 급하게 움직였죠.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운전기사들 얼굴도 긴장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겠네. 부부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응,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좀 쉬고 있게. 저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항상 그렇게 기다려야 하니까요. 다른 운전기사들도 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싸준 옥수수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간부 2명이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제 차에서 딱 10m 떨어진 곳에 섰죠.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트럼프가 또 시작이군. 한 간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위험해. 지난번하고는 다르다고. 완전 파괴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니까. 미친놈. 정말 전쟁 일으킬 작정인가 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말이야. 장군님께서 벙커 대피 계획 검토하라고 하셨어. 벙커 대피. 손에 쥔 핸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이라도 날 거란 말인가? 정말 전쟁 날 것 같나? 모르지. 하지만 대비는 해야지. 안 그래도 요즘 미국 놈들이 한국이랑 군사훈련 강화한다잖아.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개성 지하 시설로 먼저 보내야지. 거긴 식량도 3년치 있고 의료 시설도 완비돼 있다고 하더군. 심지어 학교도 있대. 오, 그래. 나도 빨리 신청해야겠는걸. 우리 애들 셋이랑 마누라 챙겨야 하는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개성 지하 시설, 3년치 식량, 학교까지. 그런 게 있었단 말인가? 평양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그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배 연기만 피어올랐죠. 방공호나 찾아보라고 해야겠지. 방공호라. 그것도 제대로 된 게 몇 개나 되겠어. 우리 동네 방공호는 10년 전부터 관리도 안 하던데. 알아서 살아남겠지. 우리가 어떻게 다 챙기나. 간부들 가족 보호하는 것만도 벅찬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희는요. 20년을 충성했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최전방에서 군복무 중인데 우리 딸은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방공호에서 알아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지 않으면 차 안에서 비명을 지를 것 같아. 그나저나 개성시설, 자네는 자리 확보했나? 벌써 했지. 우리 애들 셋이랑 마누라, 장모까지 5명 등록 다 끝났어. 어제 최종 확인 받았어. 대단하네. 한 명당 얼마 들던가? 3만 달러씩. 비싸긴 한데 목숨값 치고는 싼 거지. 전쟁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것도 그렇네. 나도 급히 처리해야겠어. 자리가 한정돼 있다며? 그럼. 고위 간부 가족들만 봤는데도 자리가 부족하대. 빨리 안 하면 못 들어가. 3만 달러.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명당 3만 달러요?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합쳐도 1만 달러가 안 됐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면 12만 달러. 평생을 모아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저희 같은 운전기사는 한 달에 100달러도 못 버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셨던 아버지. 흥남 철수 때도 살아남아 북에 남으셨던 아버지. 나라를 지켰다 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나라를 위해 충성하거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니까. 이 나라는 인민을 위한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 나면 돈 있는 간부들만 살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방공호에서 죽으라는 나라였던 겁니다.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간부들을 위한 나라였어요. 부부장님 나오신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부부장님이 타셨습니다. 집으로. 예, 알겠습니다. 백미러로 부부장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 이분도 벌써 개성시설 자리 확보하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 핸들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를 몰며 평양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공장 가는 노동자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전쟁 나면 자신들이 버려질 거라는 걸. 고위 간부들은 지하 벙커로 대피하고 우리는 방공호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아빠, 형 편지 왔어요. 사흘 후 딸아이가 우체부 아저씨한테 받아온 편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의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지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며칠 전 우리 부대가 최전방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 전방 초소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미국과 전쟁 정말 나는 건가요?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졌어요. 무섭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내용이에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편지를 보여줬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전방이요. 우리 아들이. 그러게. 26살. 이제 겨우 26살인데 전쟁터로 보내진다는 겁니까?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누군가는 강해야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전쟁 안 나.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 전 들었던 간부들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벙커 대피 계획, 개성 지하시설, 전쟁 준비. 그날 저녁 부부장님을 모시고 만경대 쪽으로 갔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인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든요. 목적지는 어느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청류관이라는 곳이었죠. 평양에서도 최고위층만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20년 일하면서 겨우 대여섯 번 와본 곳이에요. 2시간 후에 다시 오게. 예, 알겠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운전기사들도 모여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다들 차 안에 있었죠. 한 운전기사가 제 차로 왔습니다. 창문을 노크하더니 담배를 건넸어요. 한 대 할래? 고맙네. 차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요즘 분위기 이상하지 않나? 그 운전기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부부장님도 요 며칠 계속 회의만 하시더라고. 내 말이.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며. 북한 완전 파괴한다고. 뉴스에도 나왔어. 무슨 화염과 분노 어쩌고. 그래서 고위 간부들 다 벙커 준비한다더라.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벙커. 어디? 개성에 지하 시설 있다잖아. 거기 자리 잡으려고 난리래. 한 명당 3만 달러씩 낸다며? 또 개성 이야기였습니다. 더 귀를 기울였어요. 3만 달러면 우리 10년치 월급인데. 10년? 난 15년은 모아야 할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지. 간부들 자식들은 중국으로 보낸다던데. 맞아. 유학 명목으로. 실제로는 피난 보내는 거지. 우리 애들은 우리는 당연히 여기 남아야지. 뭐 군대 있으면 최전방 가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도 최전방 가는데 간부 자식들은 중국으로 피난 가고. 2시간이 지나 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부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다른 간부 한 분과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비틀거리시는 걸 보니 많이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먹었네. 그러게. 일본산 소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어.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 일본산 소고기. 우리 집은 한 달에 돼지고기 500g 배급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뼈 섞인 거로. 와인도 좋았어. 프랑스산이라며 한 병에 몇백 달러짜리라던데. 맞아. 내가 직접 가져온 거야.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마시겠나.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부장님이 뒷좌석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참, 김동무. 예, 부부장님. 다음 주부터 내 가족 짐 좀 옮겨야 할 것 같네. 개성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개성 말씀이십니까? 응.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말이야. 자네도 알지. 요즘 국제 정세가 어떤지. 트럼프가 미쳤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장군님께서도 간부 가족들 대피 준비하라고 하셨어. 특히 자녀들은 빨리 보내라고. 간부 가족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가 보죠? 짐이 좀 많을 텐데 트럭도 빌려야 할 것 같네. 알아봐 줄 수 있나? 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 부탁하네. 집으로 가는 길, 거리를 보았습니다. 어두운 평양거리, 불 꺼진 아파트들, 가로등도 듬성듬성 켜진 도로. 문득 낮에 지나쳤던 장마당이 떠올랐습니다. 쌀값이 또 올랐다고 아내가 걱정하던 모습. 옥수수 한 킬로그램에 5,000원이라고 한숨 쉬던 이웃들. 감자 몇 개 사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 고위 간부들은 일본산 소고기, 프랑스산 와인 먹으면서 우리는 옥수수도 제대로 못 사 먹는 나라. 전쟁 나면 간부들은 지하 벙커로 대피하고 우리는 방공호에서 죽는 나라.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군복 입고 씩씩하게 웃고 있는 모습. 입대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아들이 지금 최전방에서 떨고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오늘은 두부국이랑 김치 있어요. 그래.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부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아내가 한 달치 배급으로 간신히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두부도 작은 조각 몇 개였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부부장님은 지금쯤 일본산 소고기 소화시키고 프랑스 와인 여운 즐기고 계시겠죠. 개성 벙커 자리 확보해놓고 안심하고 주무시겠죠. 우리는 두부국으로 저녁 먹고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언제 전쟁 날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보, 괜찮아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충성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부장님 모시고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명절에도 휴가 없이 일했고 눈 오는 날도 빗속에서도 운전했습니다. 여름엔 에어컨도 없는 차 안에서 땀 흘리며 기다렸고 겨울엔 히터 아껴야 해서 떨면서 대기했죠. 그런데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켜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아내도 잠 못 이루고 있었죠. 여보. 왜? 우리 아들.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전쟁 나면.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전쟁만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아직 어린데.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인데. 12월 들어 평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리에 군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방공호 점검한다며 동네마다 비상훈련이 시작됐죠. 사이렌이 울리면 주민들이 우르르 방공호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훈련이래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했는데 또요? 일주일에 3번씩 하래요. 전쟁 대비한대요. 장마당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쌀이 또 올랐대요. 아내가 장마당에서 돌아와 한숨 쉬었습니다. 얼마나? 한 킬로그램에 10,000원이요. 지난주만 해도 7,000원이었는데. 10,000원. 제 하루 일당이 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다 사재기한대요.
전쟁 난다는 소문 때문에 부자들은 쌀 몇 가마씩 사간다더라고요. 옥수수는요. 그것도 6,000원. 감자도 3,000원으로 올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보. 식탁에 올라온 저녁은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어요. 아빠, 정말 전쟁 나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방공호 훈련하래요. 무섭다고 애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무서워요. 5살짜리 아이들한테 방공호 훈련이라니. 방공호가 너무 어둡고 습해요. 쥐도 있고요. 선생님이 전쟁 나면 여기 들어가야 한대요.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전쟁 안 나.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부부장님을 모시고 당 청사로 갔습니다. 회의가 또 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옆차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담배 나눠 피운 그 사람이었어요. 김동무, 들었어? 뭐려? 고위 간부 자녀들 중국으로 보낸대. 유학 명목으로. 중국으로요? 응. 벌써 10여 명 넘게 보냈대. 전쟁 대비해서. 안전한 데 피신시키는 거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부장님 딸도 어제 베이징 갔어. 18살인데 무슨 유학이야. 피난 보낸 거지. 우리 애들은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 남아야지. 뭐. 군대 있는 애들은 최전방 가고. 말하면서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도 최전방 배치됐어. 편지 왔더라고. 전투 준비한다며. 24살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한테 또 편지 왔는데. 부대에서 전투 준비 시작했대요. 총알이랑 식량 배급받았다고. 7탄 소지하고 경계 근무 선대요. 7탄 소지. 전투 준비. 여보, 우리 아들 죽는 거 아니에요? 26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 괜찮을 거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다. 방법도 없었고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동무. 옆에 있던 운전기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탈북 생각하고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살다간 우리 가족 다 죽어. 아들은 전쟁터 가고, 우리는 폭격 맞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미쳤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어떡해? 잡히면. 알아. 죽는 거지. 하지만 여기 있어도 어차피 죽잖아. 그럼 뭐가 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봐. 길은 있어. 돈만 있으면. 그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자기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장님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김동무, 내일은 쉬게. 예? 왜 그러십니까? 내일 우리 딸 중국 가거든. 공항까지 가족들이 배웅 가야 해서 직접 운전할 거야. 중국. 유학 가나요? 아, 뭐 그런 거지. 베이징 대학교.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말이야. 안전한 게 최고니까. 혹시 모를 상황. 전쟁 말씀이시죠. 그래도 아이가 어린데 혼자 보내시면 걱정되시겠습니다. 뭐 어쩌겠나. 여기 있다가 위험한 것보단 낫지. 자네도 자식 있으면 알 거야. 자식.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은 최전방에서 총 들고 있고
딸은 평양에서 방공호 훈련하고 있죠.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간부들은 자녀들 중국 보내고 본인들은 개성 벙커 자리 확보하고 우리는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또 무슨 일 있어? 이웃집 김 씨 아들 최전방에서 훈련 중에 죽었대요. 뭐? 지뢰 밟아서 24살이었대요. 어제 소식 들었대요. 아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뢰 밟거나 총 맞거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물이 났어요. 24살. 우리 아들과 겨우 2살 차이. 그 집 어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 라고 소리치셨대요. 여보, 우리는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아내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 딸 생각, 아내 생각. 전쟁 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은 최전방에서 총 맞아 죽고, 딸은 평양에서 폭격 맞아 죽고, 아내와 저는 방공호에서 굶어 죽는 건가요? 새벽 3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작년 설날 찍은 사진. 아들이 군복무 가기 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딸은 방공호 훈련에 울고, 아내는 매일 울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만 봐야 하고, 20년을 충성했는데, 이게 우리가 받는 대우입니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 제가 20년 동안 충성한 나라. 이게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버리는 나라. 간부들만 살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총알바지로 쓰는 나라.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탈북. 미친 생각이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도 부부장님을 모시고 당 청사로 갔어요.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는데 옆차에 타고 있던 그 운전기사가 또 다가왔습니다. 김동무, 담배 한 대 할래? 고맙네. 차 밖으로 나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요즘 담배 피우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불안해서였죠. 요즘 고민 많아 보이네. 그런가? 얼굴에 다 써 있어. 나도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히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2월 중순, 평양은 이미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번에 내가 한 말 생각해봤나? 탈북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은 했어. 하지만 미친 짓 아냐? 잡히면 우리 가족 다. 알아.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지. 3대가 멸문당하는 거고.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런데 왜? 하지만 자네도 생각해봤을 거 아냐? 진지하게. 안 그런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남한으로 가는 것.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내 친척이 작년에 넘어갔어. 중국 거쳐서 남한까지. 지금 잘 살고 있대.
정말. 편지가 왔거든. 물론 비밀 편지지. 브로커 통해서. 나만은 자유롭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벌 수 있다고.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학교도 공짜래. 나만. 어릴 적부터 배운 대로라면 나만은 지옥이어야 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 굶주리는 사람들. 거지가 넘쳐나는 곳.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네 아들 최전방이라며? 그래. 내 아들도 마찬가지야. 24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애들이지. 우리가 20년 충성한 대가가 이거야. 아들은 총알바지, 우리는 방공호. 담배를 밟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생각해봐. 길은 있어. 돈만 있으면. 그리고 용기만 있으면. 얼마나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가족 4명이면 한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 국경 경비대 뇌물이 제일 비싸거든. 한 명당 2,000달러씩은 줘야 해.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내가 지금 6,000달러 있어. 20년 모은 돈이야. 부족한 건 집에 있는 거 팔 거야. 텔레비전, 냉장고, 금반지. 자네 진짜 가려고? 응. 다음 달 초에. 겨울이 좋대. 강이 얼어서 건너기 쉽거든. 12월 말에서 1월 초가 적기래.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가 아는 브로커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소개해 줄까? 좀 생각해 볼게. 생각 오래 하지 마. 시간 없어. 전쟁 나면 국경 완전히 봉쇄돼. 그럼 끝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 운전기사는 자기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만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여보, 지금 무슨 탈북 말씀이세요? 응. 미쳤어요?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일 당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진지하게 생각해봐. 전쟁 나면 우리 아들 죽어. 최전방에 있잖아. 딸도 위험하고. 우리도 폭격 맞아 죽을 수 있어. 하지만 탈북은 너무 위험해요.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 전쟁 나면 어차피 죽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잡히면요. 정치범 수용소 가요. 고문당하고 굶어 죽고. 안 잡히면 돼. 그게 쉬운 일이에요. 국경 경비대도 있고 중국 공안도 있고 쉽지 않지. 하지만 방법은 있어. 돈만 있으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 얼굴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우리 지금 6,000달러 있잖아.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 팔면 돼.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안 그러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들 죽는 거잖아요.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한참을 둘이서 울었습니다.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지만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아들은요? 군대에 있는 아들은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데려올 수 없어. 타령하면 바로 잡히니까. 총살당해. 그럼 아들 두고 가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들을 두고 가요? 저도 차마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넷이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셋이라도 살 것인가. 며칠 후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철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두고 가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이해해다오. 내 동생이랑 엄마만이라도 살려야겠다. 전쟁 나면 너도 위험하고 동생도 위험하고 우리 가족 다 죽을 수 있어. 아빠는 내 동생만이라도 살리고 싶다. 나중에 남한에서 꼭 다시 만나자. 통일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너를 평생 기다릴게. 사랑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6살 아들. 제 자랑이었던 아들. 그 아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다음 주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외곽이 아산에 있는 아버지 무덤. 6.25 참전 용사 묘역이었죠. 주변에 다른 참전 용사들 무덤도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무덤 앞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아버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를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가 지키려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간부들을 위한 나라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리는 나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어요. 남한 가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되면 다시 와서 아버지 산소 찾아뵐게요. 꼭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이 보였어요. 애국열사 김용철.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저도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20년을 충성했어요. 하지만 나라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12월 28일 밤. 평양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출발해야 해요.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국경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준비됐나요? 네. 아내와 딸아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집이었죠. 거실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보았습니다. 군복 입고 웃고 있는 모습.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 용서해라. 속삭였습니다. 가시죠.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트럭 뒤에 올랐습니다. 짐칸에 숨어서 가야 했어요.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으니까요. 짐 사이에 만들어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4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소 3군데 지나갑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에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했습니다. 숨 쉬기도 힘들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죠. 덜컹거리는 트럭. 추운 날씨. 두려움.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정지, 신분증.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신의주입니다. 찜 배달하러요. 무슨 찜인데? 감자하고 옥수수요. 협동농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찜칸 열어봐. 찜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우리는 찜 뒤에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기침을 하려는 걸 아내가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 싫은 거야? 감자입니다. 한 톤 정도요.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래. 확인 좀 해볼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어요. 2명인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들켰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뭔가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담배 2보루하고요. 이건 좀 드세요. 돈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야? $100요. 둘이서 나눠 쓰세요. 추운데 고생하시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졌어요. 좋아. 가봐. 조심해서 가고. 감사합니다. 짐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살았어. 하지만 아직 2군데 검문소가 더 남았습니다. 2번째 검문소.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담배와 술로 넘어갔습니다. 3번째 검문소. 이번엔 더 삼엄했습니다. 국경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차량 검사. 예. 짐칸 완전히 열어. 다 확인해봐야 해. 이번엔 심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짐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췄어요. 이 감자 좀 치워봐. 감자 자루를 치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바로 옆이었어요. 딸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됐으니까요. 여기 뭐야? 이 공간은 우리 숨은 곳을 발견한 겁니다. 끝났다. 아, 그거요. 짐 실을 때 공간 남겨둔 거예요. 돌아올 때 다른 짐 실으려고요. 그래, 이상한데. 군인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 동무, 잠깐만요. 브로커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제가 깜빡했네요. 또 뭔가 건네는 소리. 이게 뭔데? $200요. 그리고 이건 중국산 담배고요. 좋은 거예요. 중국산. 예. 힘들게 구한 겁니다. 국경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한참 침묵. 좋아. 근데 다음부턴 미리 말해. 알았지? 예, 감사합니다. 짐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살았습니다. 새벽 2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경 마을이었어요. 작은 집들이 몇 채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죠?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 얼음이 깨진 곳이 보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도 있었죠. 경비대는요? 제가 돈 줬습니다.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자리 비운대요. 그 시간 안에 건너야 해요. 30분. 그 안에 못 건너면 말을 잇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잡힌다는 뜻이었죠. 자, 이제 가세요. 시간 없어요. 강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걸었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딸아이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강 건너편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어요. 자,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내 발자국 그대로 밟으세요. 얼음 약한 곳 피해서 갈 테니까.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여보, 딸 데리고 뒤에서 와. 알았어요. 조심해요. 저도 얼음 위에 올랐습니다. 미끄러웠어요.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숨을 참았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어요. 뒤에서 딸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조용히 하고.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네, 뚝.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발밑이었습니다. 조심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제 발밑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퍼져나갔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아내와 딸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밑에서 계속 얼음이 깨졌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꽈당. 딸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빠. 뒤돌아 달려갔습니다. 딸을 안아 올려 얼음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얼어붙을 것 같았죠. 괜찮아. 아빠가 업을게.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54살 나이에 20kg 넘는 딸을 업고 얼음 위를 뛰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뛰었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얼음물로 범벅이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살았어. 우리 살았어. 중국 땅. 처음으로 밟아본 북한박 땅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어요. 어두운 밤하늘 아래 조용히 잠든 마을들. 저기 어딘가에 아들이 있습니다. 최전방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아들. 아버지 무덤이 있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호야.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아빠, 왜 울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춥고 힘들어서. 자, 이제 가야 해요.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공안 순찰 돌아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딸 손을 잡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중국 단동시. 압록강 건너편 작은 도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조선족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계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사람입니다. 믿을만해요. 식당 뒤편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방. 습하고 추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지내야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 강화했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잡혀요. 그럼 북송되는 겁니다. 북송.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뜻이었죠.
그럼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층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용이라고 했어요. 전등은 희미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딸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강 건널 때 옷이 젖어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았죠. 엄마, 추워요. 기침 나와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해질 거야. 아내가 이불을 꺼내 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불도 얇고 차가웠어요. 습기가 배어 있었죠. 딸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서 식당 손님들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술 마시는 소리.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지하에 숨어서 떨고 있는데 저들은 따뜻한 곳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걸까요? 아내가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선택했으니 끝까지 가봐야지. 북한에 있었으면 적어도 집은 있었잖아요. 춥고 배고파도 그래도 우리 집이. 여기도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죽이랑 김치. 많이는 못 드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별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은 조선 사람들인데. 근데 딸이 많이 아파 보이네요. 딸아이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더 뜨거워졌어요. 약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약은 병원 가야 하는데. 그럼 신분증 내야 해서. 그럼 어떡하죠? 제가 아는 조선족 의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돈 좀 들겠지만. 1시간 후 의사가 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딸을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목을 보고 열을 재고. 감기가 폐렴으로 갈 수도 있어요. 빨리 치료 안 하면 위험합니다. 폐렴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사 맞춰야 합니다. 항생제. 사흘은 맞춰야 해요. 얼마나 들까요? 주사 한 대에 100위안. 사흘이면 300위안이고요. 약값까지 하면 400위안 정도. 400위안. 우리 돈으로 8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너무 컸습니다. 국경 넘을 때 거의 다 썼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돈을 꺼냈습니다. 브로커한테 주고 남은 돈이었어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딸아이가 울었어요. 아파요. 아빠. 조금만 참아. 이거 맞으면 나아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하 방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해가 뜨는지 비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시계만 보고 시간을 가늠했죠. 날의 열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기침은 계속됐어요. 영양 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죽만 먹어서 그랬죠. 아내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응.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해요? 한국 가는 길 준비하는 중이래. 조금만 더 참아. 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주일, 한 달, 1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주인 아주머니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왜요? 공안이 올라온대요. 탈북자 신고 들어왔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딸을 안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문으로 공안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어디 있어? 중국어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 나왔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뛰어요. 아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딸을 안고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탈북자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이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렸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애썼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안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공안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와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돌아보니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저 사람들 찾는 거 맞죠? 빨리 따라와요. 날아갔습니다. 어느 건물로 들어갔어요. 여긴 교회예요. 안전해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5명 정도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여기서 며칠 쉬다가 한국 가는 길 준비하세요. 딸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아빠. 경찰 아저씨들이 쫓아왔어요.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교회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야. 우리 지켜주시는 곳. 목사님이 물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배고프셨죠? 감사합니다.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딸에게 먼저 줬어요. 딸이 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우는 걸 멈추고 빵을 먹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요. 그 사이에 한국 가는 루트 준비해 드릴게요. 동남아시아 거쳐서 가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 험한 길이에요. 각오하셔야 해요. 한 달.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중국도 위험했습니다. 언제 또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죠. 빨리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만이 진짜 안전한 곳이니까. 그날 밤, 교회 지하실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따뜻한 이불도 있었죠. 딸이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단동 시내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안전한 곳.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속삭였습니다. 2주일 후. 목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태국을 거쳐서 가야 해요. 태국이요? 네. 중국에서 바로 가면 위험해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 한국 대사관 못 가게 막거든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가야 안전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산도 넘고 밀림도 지나야 해요. 한 달에서 2달. 돈은 얼마나 들까요? 브로커 비용이랑 교통비 합쳐서 $4,000 정도요. 네 분이시니까 $4,000. 우리한테 남은 돈은 $1,000도 안 됐습니다. 돈이 부족한데요. 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2,000는 지원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으시면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중국인이었습니다. 40대의 남자.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기차 타고 쿤밍까지 갑니다. 이틀 걸려요. 쿤밍행 기차. 침대 칸이었지만 좁았어요. 네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 이틀을 기차에서 보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딸아이가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라면 또 먹기 싫어요. 조금만 참아. 곧 밥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했거든요. 중국에서 약값, 숙박비, 교통비 내느라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트럭 타고 국경 가요. 산 넘어야 해요. 트럭 짐칸에 또 숨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뿐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6명이 함께였죠. 비포장 산길을 몇 시간이고 달렸어요. 몸이 덜컹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멀미가 났어요. 딸아이가 토했습니다. 왜? 괜찮아? 물 마셔. 물을 먹였지만 또 토했어요. 차멀미였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야 해요. 밤에 출발합니다. 밀림 지나서 베트남으로. 걸어요. 얼마나요? 10km 정도. 4~5시간 걸릴 겁니다. 국경 경비대 피해서 가야 해요. 밤에 출발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밀림을 걸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벌레에 물리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아빠, 못 걷겠어요. 다리 아파요. 딸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업고 걸었습니다. 54살 몸으로 밀림을 걷는 건 지옥 같았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다른 탈북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그 여자를 다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부축했어요. 우리도 도왔습니다. 새벽에 베트남 국경을 넘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발은 물집 투성이었죠. 여기서 쉬세요. 잠깐.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딸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엎혀서도 잠들었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다음 마을까지 또 걸어야 해요. 거기서 버스 타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쓰러질 뻔했어요. 아내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가야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베트남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굶고, 딸은 더 야위었고, 아내는 늙어 보였고, 저는 무릎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라오스에서 또 밀림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이틀 걸렸어요. 밤에는 텐트에서 잤습니다. 벌레가 득실거렸어요. 뱀도 나왔습니다. 무서웠죠. 여보, 정말 갈 수 있을까요? 한국까지.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온 게 다 헛수고가 되니까요.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밀림을 걷고, 산을 넘고. 몸무게가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해골 같았습니다. 이제 방콕까지 버스로 가요. 하루 걸려요. 버스를 탔습니다.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야자수, 논, 사원들.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죠.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자동차들, 사람들. 한국 대사관이 저기 있어요.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건물 위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빨강 파랑 태극 문양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저게 태극기예요. 우리나라 깃발.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있었어요. 태국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연락했어요. 잠시 후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했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울었어요. 직원들이 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예요.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2달. 탈북 결심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고 밀림을 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다가 한국행 비행기 타실 겁니다. 인천공항으로요. 비행기요? 네. 직항으로 가요. 5시간이면 도착해요. 인천. 남한 땅. 자유의 땅.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따뜻한 이불, 깨끗한 베개, 온수 나오는 샤워.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2달간의 때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움푹 들어가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살아 있었어요. 옆에서 딸이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워 보였어요. 잘했어. 우리 잘했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힘들었죠? 응. 하지만 해냈잖아.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니까요. 2025년 1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고향과 같은 하늘 아래였죠. 저기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딸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왔구나. 자유의 땅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국정원에서 상세한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 하셨나요? 고위 간부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 했어요. 왜 탈북하셨나요? 그 질문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경고 후 들었던 간부들 대화.
벙커 대피 계획, 개성 지하 시설, 한 명당 3만 달러. 평양 시민들은 방공호, 아들은 최전방, 이웃집 아들 죽음. 간부들은 자기 가족만 살리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렸고요. 제 아들은 최전방에 보내놓고 간부 자식들은 중국으로 피난 보내고. 그게 나라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탈북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어요. 이건 중요한 정보네요. 북한 고위층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기록 남겨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썩었는지, 고위층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기록하겠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아파트, 자동차들. 모든 게 북한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불빛도 많았어요. 여보, 저기 봐요. 불빛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평양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뉴스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다.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종교도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국민. 저희도 국민이라니. 그날 저녁, 방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저를 탈북하게 만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저를 살린 사람이기도 하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북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비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하다니. 북한이었으면 당장 잡혀갔을 일이에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북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얼굴도 그냥 나왔어요. 북한이었으면 불경죄로 처벌받을 일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자유로운 나라구나. 다음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안내해줬어요. 생활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가 편의점이에요. 24시간 열어요. 밤에도요? 네.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웃고 있었죠. 진열대를 봤습니다. 과자, 라면, 빵, 우유, 음료수, 삼각김밥, 도시락. 온갖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돈만 있으면요.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겨우 쌀 몇 킬로그램 받던 우리가 여기서는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니.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 직원이 돈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 돈으로 사고 싶었어요. 하나원에서 준 용돈이었습니다. 밖에 나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참치 김밥이었는데 속이 꽉 차 있었어요. 북한이었으면 간부들이나 먹을 음식이죠. 이런 게 자유구나. 배고프면 언제든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게. 일주일 후
딸이 학교에 갔습니다. 하나원 안에 있는 학교였어요. 남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곳. 아빠, 학교 재밌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탈북 이후 처음 보는 환한 웃음. 그래, 잘 됐네. 친구 많이 사귀었어? 네, 지유라는 친구 생겼어요. 같이 놀았어요. 좋겠다. 공부는 어때? 어려워요. 말이 좀 달라서. 근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말이에요. 급식이 너무 많아요. 고기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우유도 매일 나와요. 급식.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밥도 못 먹던 아이가 여기서는 고기까지 먹는다니. 김치도 맛있어요. 북한 김치랑 맛이 좀 다른데 맛있어요. 딸이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억양 교정 수업이었습니다. 여보, 어려워요. 발음이 자꾸 북한식으로 나와요. 천천히 하면 돼. 시간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말투 듣고 탈북자인 거 다 알아요. 어떡해요?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하지만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차별받을까봐.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54살.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늙은 나이 같았어요. 운전은 할 수 있지만 한국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하나원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있으세요? 아들이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군대 있어서 데려오지 못했어요. 26살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 생각합니다. 잘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혹시 처벌받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탈북한 거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 고생할까봐 무서워요. 연좌제 있잖아요. 가족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는다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요. 통일. 언제쯤일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하나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휴전선 너머에 북한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 아들아, 아빠 여기 잘 있다. 자유로운 곳에 있어. 너도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꼭 다시 만나자. 통일되면 만나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지킨 나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딸을 잘 키우겠다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오면 아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겠다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였어요. 아들을 두고 온 대가로 얻은 자유였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말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니까요.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사람 대접받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저희 새로운 조국입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경고가 저를 두렵게 했지만 결국 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저처럼 목숨 걸고 얻어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